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38분 종가 매수에 앞서서 이제 교육생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인미지마님이 리포트 뉴스로 아침에 리포트 종목 선정하고 매매할 때 있어서 이런 관심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연관성은 뭐 경험에 의존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매매인데 결국에는 당일 진입이 아닌 재진입.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엠로나 CJ ENM 두 종목을 장초에 선정을 했었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에는 리포트가 실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리포트 숫자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오늘도 한 20개 내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적 시즌에는 거의 한 60개 또는 많게는 100개 가까이 나올 때도 있고, 일단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잖아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어닝 하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루니까 재료가 좀 강력한 편인데, 지금은 사실은 사람들이 리포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나마 CJ ENM이 재료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OTT 서비스가 뭐 무빙하고 웨이브하고 뭐 합친다 뭐 이런 재료들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었어요. 왜냐면 49,500원에서 84,400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50% 이상 최근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을 있었던 찰나에 이제 재료가 발생을 해서 뭐 리포트가 진짜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 뽑을 게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게 나와서 이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오늘 일단은 밀렸고, 근데 이거는 전혀 매매할 때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게 어제 종가가 84,400원 그리고 지금 시작가가 83,300원, 어제 종가도 깨고서 시작을 했고 1분봉으로 봐도, 그리고 시가 돌파를 그렇게 못했어요. 시가를 보시면은 시초부터 지금 시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라인, 기준선 라인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가 이거는 설정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고, 시가에서 한 번도 깨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기만 해서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매수할 이유가. 그럼 만약에 이걸 매수하면 언제 하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돌파하면은, 돌파할 때 거래량까지 좀 터져주면은, 그러면 이제 매수를 시장가로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 호가를 내가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저만 해도 100% MTS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호가창을 막 이렇게 일반적인 HTS로 거래하는 매매 트레이더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잡고 싶으면은, 왜냐면 이렇게 시초가를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슈팅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시초가 돌파하면 2% 정도의 슈팅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면은 시장가로 사야 돼요. 시장가 설정해놓고 그냥 바로 매수 버튼 누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이제 이런 거는 매수하려면 실적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시총은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주로 보기에도 아쉽고, 근데 다만 영업이익률이, 영업 적자가 낮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런 거는 좋아요. 왜냐면 내년에 흑자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호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등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 차트로 봐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고점 대비하면은 21년도 10월에 19만원에 비하면은 최저점이 5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한 9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40% 정도 반등한 수준이거든요. 200일선도 최근에 돌파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는 오늘 아침에 CJ ENM하고 여기는 CJ ENM하고 엠로하고 설정을 했는데, 오늘은 좀 재밌는 종목은 없었다. 엠로는 그나마 좀 그래도 매매할 만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전고체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엠로를 매매하지 않았지만, 시가가 2%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 꼬리를 달았죠. 눌러주고서 재돌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잡기가 쉬워요. 일단은 우리가 시가를 알아야 되고, 시가가 그러면 시가가 73600이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만약에 내가 계속 볼 수 없으면 자동 매수로 73200 위에다가, 한 호가나 두 호가 위에다가 자동 매수를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가 알아서 체결이 되는 거죠. 일본봉으로 보면은 시가가 여기였었으니까 일단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초에는 아까 CJ ENM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시초가부터 밀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밀렸고, 이거를 나는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예측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실적주라고 한다면, 실적주고 정배열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는 걸 동의하는데, 엠로 같은 경우는 실적주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 SDS가 대주주인,
그리고 AI 테마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SDS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테마주다. 테마주고 급등주. 올해만 해도 6배 정도가 오른 굉장한 급등주,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매매 대상이라고 전 보거든요. 모아가는 실적주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를 결국엔 돌파해야지만 그 내가 차익을 4, 5%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시초가를 여기서 넘어섰잖아요. 넘어섰기 때문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때도 될 수 있고 이때도 될 수 있고, 거래량 좀 터져줬기 때문에 저는 이때 만약에 이걸 노리고 있었다면 이걸 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만큼 하락할 때 한 3, 4% 정도, 2%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빠졌다 다시 올라간 건데 이거는 감수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 막 갑자기 물타기라고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일단 테마주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좀 작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재돌파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시가를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온 이 수익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종목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호가나 두 호가 위에다가 시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걸어 놓으면 체결이 된다.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고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오전부터 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일단 아까 그 관심 종목 리스트하고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전고체가 왜 올랐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전고체가 오늘은 가장 강한 섹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갖다 풀렸고, 한농화성 상한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굉장히 급등한, 이 섹터가 다 강한. 결국에는 이것도 하루아침에 정리가 된 것들은 아니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정리 순서가 SDI가 대형주잖아요. 이 중에서는 전고체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형주니까 맨 위에다 올리고, LS도 전고체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분류를 해놨었던 건데 이것도 대형주니까 올리고, 나머지는 다 중형주나 소형주잖아요. 대부분 다 소형주죠. 종목정보 1조. 그나마 얘가 중형주고, 그 다음에 이수화학은 3천억대 소형주, 한농화성도 2천억대 소형주, 레몬도 1,000억대 소형주, 메이크머티리얼은 한 9천억대 중형주. 근데 이 순서는 상승률 순서예요.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한가가 깨지게 되면 얘가 이제 얘를 위로 올리겠죠. 저는 관심 종목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게 대장이다. 그러면 대장주를 어떻게 판단하냐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한농화성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1분봉으로 봐도 한 번도 깨지지 않았죠, 상한가가. 그리고 9시 20분에 상한가를 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 강의 내용이 있긴 해요. 14개 강의 내용이 있는데, 얘는 반면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9시 43분이죠. 상한가를 찍고도 깨진 것도 문제지만 늦었다는 얘기예요. 9시 20분에 이미 한농화성이 먼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최소한 한농화성이 상한가 대장주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그 대신에 예전에는 엄청난 좀 종목이긴 해요. 이런 엄청난 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 종목을 더 많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워낙 끼가 좋았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과거의 끼를, 사실 내가 매매를 안 해봤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적을 보는 거예요. 차트를 돌려보면서, 차트 옛날 거를, 옛날에 일봉을 보면서 얘가 상한가가 몇 번이나 나왔었고 상한가가 나왔나 안 나왔나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모트렉스 얘기도 했지만, 모트렉스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옛날에, 이거는 2022년도에, 이때는 무중 때문에 상한가인 거니까 조금 얘기가 달라요. 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던 거고, 그거 말고는 되게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업종인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 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종목을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KGB를 선택을 했고, KBG는 예전에도 보신 것처럼 상한가가 2001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에코프로 배터리 장터 때 상한가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었고, 이 당시에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는 종목이어서 자신있게 들어갔었고, 아까 그래서 제가 공유한 걸 보면은 이 순서대로인데, 제가 그 매매방에다 이렇게 써놨죠. 순서가 중요하다. 테슬라 4% 일단 어제 급등을 했고, 그제 급등을 했고, 어제 새벽에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LFP 배터리 개발하겠다는 또 재료가 나왔고, 그래서 원래 제가 배터리 안 좋아했었잖아요. 맨날 반도체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과제 납품하고 나서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 자체는 자리가 좋았고, 거기다 테슬라 4%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 방송할 때
테슬라가 급등하면은 반도체도,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도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등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봤었는데, 테슬라가 4%, 오늘 사이버 트럭이 출시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대납폭 배터리 소재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에코프로를 제가 장전 종목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에코프로. 장전 종목으로 에코프로 BM. 그래서 이제 어저께 한 9% 정도, 한 10% 정도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고, KB 그런 이유로 테슬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 굉장히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4%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에코프로 BM처럼 이때가 이제 그거잖아요. 이날 상한가 나온 날이 그 공매도 금지 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 빠졌고, 그래서 보면은 주가가 다 빠졌고, 그러고 나서도 안 빠지고 여기는 지지를 하잖아요. 20선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트 자체는 괜찮게 보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BM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에코프로보다도 훨씬 더 강했어요. 그 급등이. 이날도 상한가가 나왔고, 에코프로는 제 기억으로는 상한가가 안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28%인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선정을 했던 거고, 어저께는 사실 LNF가 더 강하긴 했어요. 어제하고 오늘까지도 LNF는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에코프로가 이제 좀 약간 밀리고 있는, 보합세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장중에 오후 2시 33분에 이재료가 또 발생을 하면서 에코프로나 배터리주가 또 수급이 조금 몰리는 그런 역할을 가져왔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예상할 수 없는 재료잖아요. 다만 제가 선정했던 이유는 테슬라 때문에 선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홀딩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런 재료까지 나와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재료가 어제 5시죠. 오늘이 지금 11월 30일이니까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사업 예타 통과했다. 1조 1,172억 원 규모. 사실 크진 않아요. 1,000억대 규모니까 크지는 않은데, 안 그래도 배터리가 주목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 그 와중에 이런 재료가 발생하니까 이게 퍼지는 거예요. 퍼져서 이쪽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어저께 매기가 들어왔고, LNF도 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LNF는 16%, 오늘도 8%. 이런 상황에 그러면 당연히 소재, 그러니까 이거는 양극재 쪽이거든요. 이쪽은 양극재와 아랫단에 있는 뭐 동박이나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소재 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재 중에서도 제가 리튬을 따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쪽은 대형주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나머지 잡주들은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엄청난 급등이 있었던 종목들, 뭐 지오닌, 오렌지, 뭐 탑마테리얼은 좀 성격이 좀 다르고, 뭐 EV 첨단 소재도 막 난리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올해 4월 달에 엄청나잖아요. 막 상한가가 막 8번씩 나왔던 종목이에요. 하여튼 이쪽 섹터도 순환매가 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초에 좀 강했었고, 그 다음으로 봤던 게 전고체 쪽. 전고체 쪽이 오늘은 재료가 따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다 강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유를 했었던 시간이 카톡방에 시간이 이쪽 9시 9분 써 있잖아요. 9시 9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8%대고 KBG가 3%대. 물론 제가 이제 신용을 안 쓰는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했을 것 같아요. 대장주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이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였잖아요. 한농화성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한농화성은 갑자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끌어올린 거고, 원래는 제가 이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원래 KBG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KBG를 아까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수익 매수했다. 이게 시간대가 9시 10분이니까 9시 10분 이거 공유하고 나서 바로 산 거예요. 바로 샀고, 그런데 이때는 3%였고 이것도 KBG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시초가 돌파는 한 상태잖아요. 돌파한 상태에서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시초가를 깨고 내려오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흐름이 안 좋고 KBG가 시초가 깨고 내려가면 당연히 손절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었던 거고, 그리고 9시 15분에 벌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또 치고 올라오고 KBG도 4%까지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9시 29분에 얘는 26%까지 완전히 급등을 했고, 그러면 이제 자신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일단 급등, 얘는 이미 상한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순환매 차원에서 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반 정도 익절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엔 얘가 16%까지 최저
최고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서 시초가 좀 넘어서 한 거죠. 아까 공유하고 샀으니까. 공유하고 사서 어느 정도 4% 정도 상승했을 때 이제 매도를 일단 1차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서 이제 이 눌림 하고, 여기는 이제 자동 매도로 5% 이제 자동 매도 걸어놓은 게 이제 체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두 가지인데, 아까 우리가 매매법 본 것처럼 시초가를 당연히 돌파해야지만 매수를 하는 거고, 반대로 시초가를 깨고 내려오면 매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추가적으로 보여야 될 거는 순환매.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또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랫단의 애들이 조금 더 쭉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상한가 일단 두 종목이나 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데 KBG는 또 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배터리 장세처럼 뭐 모든 배터리나 이런 전고체 섹터가 다 정배열이면 사실은 저도 KBG를 뭐 종가 매수를 한다던가 추가적인 매수를 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제 방송한 대로 역시나 반도체 쪽이 온디바이스 AI 쪽을 차라리 추가 매수하는 게 전 낫다고 봐요. 종가 매수에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결국엔 배터리는 다시 하락할 거고, 이쪽에 온디바이스 AI 쪽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는 사실 답이 없는데, 왜냐하면 매물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HBSP도 뭐 선정한 이후에는 정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벌써 한 30% 올랐죠. 오늘까지도 올랐고. 근데 어쨌든 다 신고가로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올해 특히나 신고가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얘도 작년에 대비하면 올해 초부터 계속 신고가였던 거예요. 신고가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서는 좀 횡보를 오랜 기간 했죠.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다시 신고가 재돌파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이 길수록 많이 응집이 된 거니까, 그러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일단 여기는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대인 실적주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보시면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50%. 반도체에서도 영업이익률 50%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한 10종목도 안 돼요. 50% 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많이 들어왔고, 수급 상황으로 봐도 어제도 이랬었거든요. 어제 이거 보고서 제가 종가 매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제도 그렇게 3일 4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좀 줄긴 했네요. 그래도 오늘도 일단 양매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뭐 오늘 급하게 살 건 아니지만 조금 눌러줘도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달로 보면은 거의 외국인이 490만 주나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분명히 이번 주에 조금 매도하고 다음 주에 좀 매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490만 주가 살아있으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특히나 3일 사이에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한 200만 주 이상 들어왔는데 그 가격대가 대부분 이 가격대라는 거잖아요. 지금 39,000원에서 한 43,000원 사이에 200만 주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충분히 올린 다음에 팔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매일매일 올리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횡보하다가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한번 겁을 준 다음에 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 매매는 그런 식으로. 두산테스나도 마찬가지고, 두산테스나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5% 상승을 했는데, 일단 종목이 조금 아쉬운 거는 HPSP에 비해서 좀 무거워요. 저도 이제 얘를 매매를 몇 번 해봤지만 그건 좀 아쉬운 점. 같은 신고가라고 해서 다 같이 막 20% 30% 나오는 게 아니라,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온 다음에 많이 올랐죠. 여기가 신고가였잖아요. 올해 여기가 신고가인데 15,000원대에서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오른 거니까 100% 정도. 그러니까 끼마다 달라요. 물론 이거는 시총이 지금 권리락 때문에 3천억대고 12월 1일 날 신주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일이면 그러면 이제 한 6천억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거워지니까 종목이 그만큼 상승 못하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신고가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산테스나처럼 오랜 기간 동안 매물대가 쌓여온 게 훨씬 더 힘이 강하다. 그래서 두산테스나도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저는 그래도 한 위로 20%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신고가가 나왔는데도 별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날 정리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못 가가지고. 그러고서 또 이틀 빠지고 이러니까 또 재미가 없어서. 올라도 5%밖에 안 오르고, 물론 5%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만
다른 신고가 종목에 비하면은 HPSP처럼 막 10%씩 오르고 막 이래야지 좀 재밌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들고는 갈 만한 것 같고, 그렇다고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그 대신에 신고가를 안 깨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은 이날 종가 정도를 안 깨는 수준에서 조금 버텨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좀 홀딩할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매매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2023년 11월 30일 오후 3시 1분 종가 매매 종목 선정이고요. 일단은 미선물부터 봐야겠죠. 무조건 종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미선물이 그래도 좀 하락보다는 좀 상승이거나 괜찮을 때, 근데 미선물이 현재 0.22% 괜찮은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은 부담 없이 좀 종가 선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흐름부터 살펴보면은 정규장 순위 태양금속우, 덕성우, 깨끗한 나라우 다 우선주라서 의미는 없는데, 공통점은 한동훈 씨 관련된 주. 그래서 오늘도 한동훈 씨 관련된 재료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률만 봐도 굳이 뉴스를 안 찾아봐도 어떤 재료가 나왔을 거라고 상상이 되죠. 그리고 한농화성은 아까 우리 했었던 전고체 관련된 주고, 그럼 전고체 관련된 재료가 발생했고 어저께 에코프로비엠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태양금속이나 이런 것들도 남선알미늄 다 대상홀딩스 이런 거 다 한동훈 씨 관련된 주인데 우선주라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종목이 아니라 우선주는 굉장히 유동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급등시킬 수 있고 상한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숙 스페셜티 케미칼은 또 상한가 깨졌고, 레몬도 전고체, STX도 리튬, 어쨌든 다 전국 배터리 쪽이네요. 일단 메가터치도 신규 상장 주면서 배터리하고 반도체 같이 하는 곳이고, LS전선 아시아도 최근에 무슨 에코모로 이름 바꾸겠다고 사명 변경하겠다고 재료가 나와서 한 2, 3일 눌러주고 간 거고, 어쨌든 윗부분 보면은 대부분 다 전고체하고 한동훈 그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특별한 게 없네요. 뭐 흥하해운 이런 거 다 개별 재료니까 다 제외하고, 뭐 CCS도 전고체고, 제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아시스 마켓, 오아시스 마켓의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상장 이슈 때문에 조금 오른 것 같고, 얘도 되게 예전에 저희가 매매 여기서 많이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급등을 하는. 근데 뭐 이런 거는 개별 재료라서 하루짜리 재료지 오래 들고 갈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오후에 이제 상승할 거라고 해서 진짜 반도체가 좀 올라갔고, 일단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무슨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별로니까. 배터리가 다 역배열이고 그래봐야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배터리가 오후 들어서 소강되면은 반대로 반도체나 기존 강했었던 엠로 같은 게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엠로가 우리 오늘 시약 종목이었는데 지금 아까 본 대로 한 7%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종가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반도체 HBM 쪽은 어제 방송에도 말했지만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저는 한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살 생각이에요.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제가 뭐 7월, 8월 그걸 계속 강조를 했던 곳이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오히려 칩셋 미디어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덜 오른 거예요. 얘네에 비하면은. 그래서 일단 저는 그쪽을 좀 더 볼 생각이고, 얘는 일단 30% 정도 조정 받으면은 한 5만 원대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살 생각이고, 지금은 이쪽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됐다. 그래서 넘기고, 그럼 반도체 온 디바이스를 전 제일 최근에 좋게 봤으니까 칩셋 미디어는 이제 내일 공시에 들어가 보면 무상증자 추가 상장이 내일이에요. 내일 12월 1일. 그러면은 지금은 3천억대라서 가볍게 잘 움직였지만 이제 6천억이 되기 때문에 다시 뱉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락 때 급등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주가로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한 27,000원대까지도 11선이 있는 데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눌림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눌림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일단은 5일선을 깬다는 것 자체가 시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는데, 그나마 눌림목 위치를 찾는다면 11선이에요. 11선까지는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뭐 11선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1선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사고 한 4, 5% 빠지면 더 사고, 그런 식으로 경배열을 유지하는 추세 속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잠깐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때가 이제 11선이나 21선이 될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강한 종목들은 21선까지 내려가지도 않아요. 11선에서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선을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11선 위치가 대략 한 27,500원 정도 되니까 그쯤까지 좀 기다렸다 사도 될 것 같고, 내일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돌아갈지가. 반면에 텔레칩스는 여전히 4천억대 종목이어서 어떻게 보면 칩셋미디어가 더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4,700억인 얘가 더 상황적으로는 날 수도 있고, 얘도 현재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에요. 올해가 역사적 신고가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가가 돌파가 된 거니까, 약간 올해 얼마나 올랐나 한번 연봉으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10,000원에서 3만 원이니까 3배 정도. 근데 아까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는 막 4배, 6배 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 쪽이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HPSP는 올해 얘도 한 3배 정도 올랐네요. 3배.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다만 신규 상장이어서 역사적 신고가가 그렇게 큰 이미지는 아니지만 일단 온디바이스 AI라는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지금도 현재 7%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추경해서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좀 눌린 게 좀 더 낫다라고 봐요. 아니면 차라리 윗거리를 좀 달라붙고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던가. DB할 때 저는 ALT도 좀 괜찮게 보는데, ALT가 원래 제가 이때 선정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때 아마 픽 종목 11월 초에 선정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는 크게 재미 못 봤어요. 그때 한 이거 오르고서 한 6% 정도 수익 내고서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나왔죠. 이건가가 나왔죠. 27 이날이 이제 급등 나온 날 22%. 그러고 나서도 이 종가를 안 깨고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또 위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업종 자체는 후공정 보면은 여기 그냥 다른 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테스트인지 뭐 그 정도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은 업종에 뭐가 있냐? 두산 테스나가 있어요. 얘는 1조짜리고 여기도 보면은 테스트 전문 업체라고 돼 있죠. 반도체가 다 생산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업체들의 장점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보시면 얘도 영업이익률이 19%, 24%, 26%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ALT도 일단은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강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고, 일단 제가 더 좋게 봤던 거는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때 좀 불만을 가졌던 게 워낙 과대낙폭이었는데 근데 너무 거래량이 안 터진다라고 불만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날 거래량이 나와줬죠. 거래대금이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200억대, 280억 원대 정도 나오면서, 저는 한 1000억대 정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시장에서 각인을 시켰다,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ALT도 저는 일단은 좋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그게 아니면은 오히려 오늘 올려준 뭐 가온칩스라든지, 근데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11선까지 가려면 좀 많이 남긴 했어요. 5일선은 현재 지지한 상태, 오늘도 5일선 깨진 않았죠. 근데 가온칩스도 5,600억 원대로 조금 무겁긴 해요. 그러니까 텔레칩스랑 비슷해요. 텔레칩스, 칩셋미디 이제 세 개 다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이렇게 세 개는.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근데 얘는 일단 제외할게요. 반도체 업종이 아니고 얘 소프트웨어니까 여기를 분류는 돼 있는데 그래도 조금 겉다리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하는 거는 일단 이쪽에서 만약에 선택한다면은 ALT나 퀄리타스 반도체도 좋긴 한데, 일단은 여기 시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 이 저항이 되게 크거든요. 신규 상장 시가가 되게 저항이 큰 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29220에서 지금 220으로 지금 돌파했죠.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시가를 어제는 밀렸잖아요. 어제는 위에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밀리면서 끝났는데 오늘 다 회복을 해서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이 시가를 지지하고 가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내용이 괜찮아요. 3천억대인데 요새 핫한 IP 개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AI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업종이어서, 그래서 현재 보면은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ALT 그러니까 완전히 차트는 달라요. 얘는 신고가 흐름이고 같은 신규 상장주인데도 얘는 반대로 저가에서 이제 올라오는 형태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1차적으로 저항을 보면은 당연히 이 구간이 되겠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일단은 저항은 없는데 단점은 신규 상장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좀 한 1분만 고민해보고 결정할게요. 메가터치도 어저께 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도 증 40이잖아요. 현금 종목이라서 저는 매수를 안 했고, 워트도 어제 말했었던 종목인데 워낙 끼가 좋았었던 종목인데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고, 일단 반도체니까.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 반도체를 따로 정리해놨거든요. 이렇게 이 반도체 업종만 보고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뭐 딴 거 보고 정리한 게 아니라 신규 상장한 순서대로. 일단은 배터리 쪽. 와, 코엘. 코엘 8%. 진짜. 이쪽은 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러니까 좀 살맛이 안 생기는 거야. 오늘까지는 최소한 이틀 정도 치고 나가야지 살만한데, 얘네들 소재도 다 밀리고 있고, 그나마 이제 전고체인데 전고체들도 막 이렇게 상한가 풀렸다 말았다 막 힘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니까 더 매수하기 싫네. 왜냐면 수급이 워낙 없어요. 또 수급도 형편없고, 어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저께 운 좋아서 이제 오른 것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별로예요. 내일 정도면 다 배선할 가능성도 있어. 그럼 차라리 그냥 역시나 주목을 받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수급. 수급 너무 좋다. 수급 이걸로 할게요. 수급이 너무 좋네. 오늘까지 양매수가 며칠이야. 근데 물론 이제 신규 상장주의 최고의 약점은 보호예수. 근데 아직은 이제 상장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보호예수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물리게 되면 한 3개월 뒤에 보호예수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제 그건 좀 주의해야 돼요. 2023년 11월 30일 오후 3시 27분 종가 매매는 마무리가 됐고, 교육생 질문 두 번째로, 매매할 때 중요 원칙을 따로 세워놓는 게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고, 수익 중일 때 보통 사람들은 더 올라가겠지, 조금만 더 먹자라는 욕심으로 그리다가 마이너스로. 제가 이거 사실 강의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계속 이 연예인을 언급하기 좀 그런데, 온주환 씨가 나 혼자 산다 나왔을 때 98%까지 자기가 수익이었대요, 코로나 때. 근데 마이너스 됐다고 하더라고요. 익절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또 반등하겠지.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100%를 넘겨서 뭔가 인증을 하고 싶었나 봐요. 또는 본인의 그냥 자기 만족. 근데 그 90 몇 프로에서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결국엔 마이너스 돌아섰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놓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대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격언 중에 익절은 항상 옳다. 그 말이 저는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라도 익절을 하는 게 낫지, 괜히 내가 결국에는 심리 컨트롤 못해서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어제 제가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그 책을 오늘 이제 그 온라인 독서 토론 때문에 봤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딱 써 있더라고요. 인간은 결국에는 탐욕하고 공포심 두 개밖에 없다. 근데 그거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포심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거고, 탐욕 때문에 익절할 라인에서 돌아서다가 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례로 제가 좀 예시를 드리면은, 제가 매매하는 폰이 다른 폰이기 때문에 이제 일로 카톡을 캡처해서 보내놨는데, 오늘 11월 30일에 이제 매도한 것들이 펩트론, KBG, HPSP인데, HPSP는 어저께 우리 종가 매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있기는 1.7%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8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2번 했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은 뭐 수익률 대비하면 한 6% 정도 수익이 난 것 같고, KBG도 한 800만 원 정도 한 거니까 이제 7% 정도 수익이 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한 3일 전에 산 것 같아요. 3일 전에 눌림 때 사고, 오늘 아까 올랐을 때 이제 4% 정도 수익 내고 마무리 했는데, 나머지 뭐 지오소프트나 ALT 같은 경우는 별 의미 없어서 넘어가고, 일단 HPSP부터 살펴보면은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매매방에다 그 말을 남겼는데, 매매를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뭐 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종목을 계속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익절한 경험이나 손절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거의 7월부터 거의 10월까지 저는 하루에 여러 번 매매를 하는 편은 아니고, 보통 스윙 투자자니까 오늘 사서 한 2, 3일 뒤에 오르면 팔고, 그 다음에 그 3일 뒤에 산 지점에서 조금 눌리면 또 샀다가 또 오르면 팔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HPSP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50%인 실적 주고 좀 더디게 오르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매매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이었으면 겁나서 못 들어갔을 텐데 충분히 이 조정 구간, 이게 결국엔 박스권 매매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도 코스피에서도 박스권 매매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지지선이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다고 친다면은, 얘를 지지선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게 있겠고요. 121선 한 번도 깨지 않았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21선을 깰 때도 있고 이렇게 깰 때도 있고 다시 돌파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 폭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안에서의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거고, 제가 계속 이제 역사주 신고가 나온다고 한 얘기는 이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HPSP 같은 경우도 반도체 HBM 관련된 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위로 이제 한 뭐 20-30%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뭐 다행히도 돌파가 나와서 지금 한 3일 동안 한 25%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매매한 거를 좀 보면은 일단 어제 종가 매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가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뭐 이렇게 날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장초가 조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날 아까도 이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양봉이 쌓이다가 한 4% 정도 됐을 때 이제 저는 매도를 일단 했고,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제 성향이에요. 제 성향이고 수익 신호를 좀 빨리 하는 성향이 있고, 근데 일단 HPSB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어제 음봉이 나왔었으면 저도 오후까지 좀 끌고 갔을 것 같은데 3일 연속으로 나온 데다가 오늘 또 배터리가 강했잖아요. 그럼 수급이 배터리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인 HPSP가 같은 업종에서 봤을 때, 잠깐 그 업종을 보면은 결국엔 온디바이스 쪽인데 얘네가 오늘은 좀 약했잖아요. 칩셋 미디어 약하고 텔레칩스 약하고 가온칩스 약하고 이미지스 약하고 이런 식으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다 약했기 때문에 HPSP가 과연 같은 섹터인데, 물론 이 안에서도 세부 공정은 좀 나뉘지만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돼서 지금도 사실은 두산 테스나나 이런 게 막판에 올라오긴 했지만 오전에는 다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익절을 하게 된 기준은. 그러고 나서 아래로 밀렸는데 아래 밀릴 때도 자세히 보면은 21선은 20분 이동평균선은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차피 HPSP는 만약에 이때 안 샀어도 종가로 샀을 것 같아요. 윗꼬리 크게 달렸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급이 오늘까지도 지금 대량으로 들어온, 오늘도 70만 주잖아요. 어제 100만 주, 150만 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거래 대금으로 봐도 오늘 거의 9,800억 원 정도 거래가 됐어요. 아니다. 오늘 2,100억 원이 거래가 됐거든요. 제가 기준대로 1,000억 원 넘으면 거래가 되게 많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HPSP는 1조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3조 7천억짜리 종목이라서 1,000억 거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장에서는 1,000억 넘으면은 그래도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번의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반등했을 때 한 번 더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약간 더 눌렸을 때 사고, 그리고 최고점으로 찍었을 때 한 번 더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점을 보고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3일 연속 상승한 거에 좀 부담을 느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안에는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은 뭐 눌림목을 한 11선까지 기다리거나 5일선까지 기다리거나, 일단은 지금만 해도 5일 이동 평균선에도 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보면은 5일 위에서도 한참 올라갔잖아요. 여기가 5일인데 이게 좀 오버슈팅이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5일선까지는 최소한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추매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추매가 아니라 이제 아예 저는 다 정리를 했으니까 내가 신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면 사실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 종목만 집착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HPS는 그렇고, 두 번째로 펩트론 같은 경우는, 펩트론도 제가 매수 매도방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봉 때 사고 양봉 때 팔면 된다.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음봉 때 사고 양봉 때 팔고, 음봉 때 사고 양봉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음봉 때 사고 양봉 때 팔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향하는 종목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만 치료제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저는 그때도 말한 것처럼 7kg가 빠진다. 한 달에 7kg 주사만 맞으면. 그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라든지 굉장히 우상향하는 구조고, 현재도 정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항상 체크하거든요. 저는 일라이 릴리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또 신고가 앞두고 있고, 노보노디스크 두 개가 경쟁사거든요. 얘도 지금 계속 우상향. 그러니까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끊기면 저도 당연히 펩트론 정리해야죠. 그래서 이제 같은 섹터로 펩트론과, 원래 인벤티지랩이 있었는데 인벤티지랩은 많이 이제 조금 약해졌어요. 그리고 또 약간 테마가 바뀌기도 하고, 원래 테마주였기 때문에. 근데 펩트론만 해도 약간 제가 뒤쪽으로 빼놨네. 요새 좀 약해가지고. 여기 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것들, 종근당도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랩, 펩트론. 근데 인벤티지랩은 말한 대로 흐름이 완전 꺾였고, 펩트론은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시총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 7천억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벤티지랩처럼 막 1,000억대 종목들은 잡주들의 잡주, 테마주고. 근데 그래도 5천억, 6천억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고, 종근당도 마찬가지고 1조 5천억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선호하는 거는 1조대 종목들. 얘도 횡보 잘하고 있죠. 이러다가 이거 넘으면 돌파 나오는 거예요. 돌파 나오면 급등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131900이잖아요. 아니 종가 128000. 여기 한번 돌파하게 되면 장중에, 그러면 이제 급등 한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최고의 저항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제일 많이 터져줬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펩트론도 그래서 오늘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더 가긴 했네요. 9%까지 가긴 했지만 저는 뭐 한 4%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냥 과감하게 정리한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나서 또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굳이 내가 양봉에 추격 매수하지 않고. 그리고 ALT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그 종목들하고 좀 패턴이 많이 다르죠. 이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LT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신규 상장주들 다 올라갈 때 못 가다가 충분히 하락을 하다가, 이때가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7월달, 8월달, 9월달이 뭐 전쟁,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좀 안 좋을 때니까 어쨌든 상장 가격 이하로 거의 반토막 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구조라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이왕이면은 당장 정배열이고 강한 종목들을 좀 좋아하고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워낙 신규 상장주가 강한 찰나에 신규 상장주들의 리스트를 제가 따로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신규 상장주 반도체만 따로. 왜냐하면 업종이 가장 중요하니까.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신규 상장주들만 따로 모아놓고서, 그럼 혹시 못 오른 게 있나라고 찾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올해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 중에 반도체거든요. 대부분은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걔는 뭐 하나도 못 올랐더라고. 얘만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뭐 엄청 강했죠. 상한가도 나오고. 근데 ALT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흘리기만 했고, 그리고 재무제표까지 봤는데 재무제표도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워트도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거고, 급등을 했었다가 완전히 다 뱉어내고서 다시 한번 재차가 상승하는 구조라서, 그래서 그런 기준 때문에 ALT는 선정을 했고, 얘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매물대가 이제 이쪽에 일단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다면 한 이 정도 돌파하는 거 보고 다시 사더라도 이거를 돌파하고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끊겨가지고. 아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한 이 정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한 많아봐야 한 7, 8%? 그 정도면 저는 정리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여기가 거래량이 있는 매물대잖아요.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있는 매물대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매물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를, 거래량이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위로 뭐 그 다음 저항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저항은 상장가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갈 만은 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양봉, 장대 양봉 하나 놓친 게 좀 아쉽긴 해요. ALT가 이거 놓친 게 좀 아쉽더라고. 저는 이 전에 팔아가지고 제가 이때 정리했거든요. 이때 왜냐면 저는 이날 정리, 이 다음 날 정리했나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날 제가 종가를 지지했었으면은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제 그 14기 강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장대 양봉이든 상한가든 종가를 깨지 않고서 강한 종목을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일단 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 근데 사실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아쉽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우리 종목 선정 종목이기도 했었으니까 가져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잘하는 종목만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닥권에 있는 우리 방에 있는 그 주식토론방에 있는 미나님 같은 경우도 제 주식 1기인가 2기 들으셨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되게 잘하는 분.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매매했었던 성신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패턴을 기억하고 나서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지지를 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그런 종목들도 한 10%는 오르거든요.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정배열 추세 강한 종목은 오히려 겁나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HPSP 단톡방에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무서워서. 근데 그게 저는 안전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같이 정배열 같은 경우는 매도할 때 못 매도하면은 확 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미바도체를 겁내하는 거고 6배 올랐으니까 저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어떤 성향이 좀 더 가깝는지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어서 진짜 뭐 수익이 크게 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바닥에서 올라와도 아까 CJ ENM처럼 CJ ENM처럼 바닥권에서 60% 올랐다니까요. 아무도 관심 없었던 종목이고 저도 막 신뢰하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일단 오른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선택하는 것도 순환매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48분이고 종가 매매는 이미 선정을 했고 교육생들 질문 중에 지인미치마님, 천억님 거 답변했고 마지막으로 도파민 중독님 거 인적 분할 호재 매매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고 어떤 취지로 여쭤보신 건가요? 매매할 때 호재나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것들이 호재이고 악재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어요. 저희 주식 스터디 14기 강의 내용에 있고요. 호재 10개, 악재 10개를 제가 따로 정리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장표가 돼 있고 여기에 각각의 그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뤘고 여기 보시면은 예정된 호재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스케줄 매매, 그러니까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재료가 갑자기 터지면 결국엔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뉴스를 보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문제인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공시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인수합병도 마찬가지죠. 인수합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SM이죠. SM이 하이브에 인수합병 된 거. 재료가 무려 1년 반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때부터 이 급등이 나왔을 때가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재료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거의 이거는 이제 이 상승분 여기에 한 7만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한 2배 가까이 상승한 거는 그 하이브하고 이제 카카오 엔터가 인수하는 부분 때문에 인수 전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겁나서 사실 못 들어간 분이 많죠. 막 이렇게 갭을 띄우고서 막 16%씩 상승하고 또 횡보하고 띄우고 이때쯤은 아마 그 하이브가 목표가를 좀 제시했었던 인수 가격을 뭐 높이겠다 막 이런 기사들이 찌라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등했었던. 근데 결국에는 다시 급락은 했죠. 급락은 하다가 이제 다른 엔터주도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것들이다. 그래서 뭐 일정들도 많죠. 뭐 코스피 200 편입, MSCI 편입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그다음에 1월 달에 CES 그것 때문에 제가 로봇주하고 자율주행 그쪽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11월, 12월에 모아가는 거죠. 로봇주, 자율주행주가 1월 달에 아무래도 신기술이나 새로운 이런 제품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ES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하는 가장 큰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기술 박람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오늘은 이제 인적 분할이 주제이기 때문에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 말고도 뭐 무상증자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무상증자랑 좀 약간 형태는 좀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무상증자도 일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공시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볼게요. 공시에 언제 처음에 나왔냐면 이게 칩셋 미디어 무상증자가 공시 쪽만 따로 체크를 해보면 무상증자 결정 10월 30일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10월 30일에 일단 공시가 나왔고 신주
종목의 상장 예정일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2월 1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럼 최소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좋게 본다면 12월 1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일이죠. 내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까지네,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거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전에 오늘까지 무조건 팔았어야지 상장을 안 받는 거니까. 아니네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14일. 예, 말을 제가 잘못했네. 11월 14일 전에 결정을 했어야죠. 그래서 현재는 권리락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반토막 나 있는 상태죠. 1대1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3천억인데 원래는 6천억이 돼야 되는 게 맞는. 최근에 주가 상승분이 좀 있긴 하니까 원래는 한 4천억대 종목이었어요. 4천억대 중반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많이 됐었고, 좀 전에 10월 며칠이었죠? 그 공시가 10월 30일이었거든요. 근데 10월 30일, 31일 이러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좀 잘 속는데, 1대1 무상증자만 해도 물론 작년에 5대1, 막 3대1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1대1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사실 기업 가치의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다만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 5,000원짜리 2개로 바뀌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도 무상증자를 써놓은 거고, 살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때는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는 것처럼 10월, 11월, 8일, 9일, 10일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 한 10% 올랐나?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재 스케줄 매매는 무조건 빨리 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적 분할로 들어가 보면은, 인적 분할 중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죠. 그래서 저도 이때 방송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었던 21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된, 이게 3만원대 종목이 21만원이니까 7배가 간 거예요. 한 2달 사이에. 그래서 그만큼 인적 분할이 강력하게 사람들한테는 호재구나 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최근에 있었던 올해 사례만 제가 정리해 온 건데, 동국제건과 동국홀딩스, 이수화학과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조선내화와 CR홀딩스, STX와 ST그린로직스,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코올패션하고 SKT&D. 코올패션도 제가 종목 선정 이날 했으니까 이러고 나서도 벌써 한 20% 정도 오른, 엄청나게 오른. 이제 부담스러워서 아예 못 가겠다. SKT&D는 2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 코올패션 사례를 들어가 보면 공시에 인적 분할, 회사 분할 결정 9월 15일에 나왔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언제 하겠다라는 게 중요하죠. 언제 하겠다가 주주 확정 기준일이 12월 1일이고 내일이고, 분할 기일은 3월 1일. 그럼 이제 거래 정지 좀 있으면 들어가겠네요. 거래 좀 있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가져갈 사람은 오늘까지 팔아야 되고, 주주 확정 기준일이 내일이니까. 아닌 사람들은, 근데 저는 저 같으면 코일패션은 굳이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해는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고, 왜냐면 조선내화 이런 것들도 선호되는 업종은 아닌데 뭐 몇 배씩 올랐고, 많이 올랐거든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인적 분할 하고 나서 한 3만원대에서 한 7만원대까지 한 3일, 4일 만에 상한가 2번 나오고, 그리고 STX 그린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첫째 날 상장날 상한가 갔고, 그다음에 STX 같은 경우는 이 거래 정지 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급등이 있었던,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사실은 코일패션도 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제 거래 정지되고 나서는 다시 원주가로 간. 아니요, 지금 이 기간 동안이니까 이날부터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니까 거의 한 3주 정도 거래 정지. 그건 기간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 성공했었던 사례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코일패션이 아까 공시가
10월 20일에 났기 때문에 10월 회사 분할 결정. 아, 이건 정정이구나. 정정 아래쪽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7월 27일. 그러면은 저도 그때는 몰랐을 때거든요. 저도 8월 넘어서 알았으니까. 그럼 7월 27일이었으면 거의 3개월 전에 3개월 전. 3개월 더 됐네. 4개월. 8, 9, 10, 11이니까. 그럼 7월 달이면은 그러니까 7월 26일이 최저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27일부터 계속 올랐다는 얘기예요. 27일부터 그때가 3,750원이었으니까 지금 10,000원이면은 그래도 한 2.5배 정도. 막 크게 급등하진 않았네요. 그래도 좀 천천히 올렸네요. 네. 많이 올리긴 했죠. 1,780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예정 기일이 12월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많은 눌림목들이 있고 또 급등이 있었는데, 약간 저는 일단은 중간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초반에 인적 분할 결정이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호재기 때문에 처음에 오른 거 이런 거 겁내지 말고 좀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막 10%씩 오르고 12%씩 오르면 일단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못 들어가거든요. 이미 한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도 3배가 오른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요. 뭐 이게 나중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작년에는 무상증자가 트렌드였고, 그래서 작년에 막 5대1 무상증자가 막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이 어떻게 보면 유행이에요. 매년 좀 이렇게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도 사실은 이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일단 업종 자체가 워낙 관심 없는 업종이어서, 근데 결국에 사게 된 거는, 추천하게 된 건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재미가 없는 장세죠. 오르긴 올랐어도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니까, 만약 오히려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한 15% 정도 손해니까, 만약에 손절을 했으면. 근데 어쨌든 이 매물대를 돌파한 게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도 그래도 한 30% 이상 수익이니까 8,000원에서 11,000원까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일단은 의심하지 말아라가 핵심인 것 같아요. 무상증자든 인적 분할이든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당일날에도 실제로 공시가 났는데도, 공시가 27일 이날이잖아요. 근데 3%밖에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다음날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시 난 날 조금 찔끔 오르고 그 다음날 하락하고 이러면은 의심을 해. 이거 혹시 재료가 별론가? 뭐 이미 다 선반영된 건가? 라고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약간 방심하고 있을 때 한 10몇 프로 올리면 그 다음부터 또 아예 못 들어간다고. 우리처럼 지금 벌써 며칠째 올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도 중간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이날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아, 이날이구나. 이날 음봉 뜬 날 매도하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타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예정된 기일이 있어서, SK D&D는 이제 남은 게 SK D&D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서 올린 거야? 네. SK D&D 같은 경우는 공시를 들어가서 보면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얘는 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회사 분할 결정이 9월 15일에 났죠. 9월 15일에 났고, (3월) 달이니까 3월 보면은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3월 29일이고 시주 배정 기준일이 29일. 2월 29일까지 아직도 4개월이나 남았어요.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얘는 장기전이다. 그래서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언제 샀냐면, 저는 이때도 사실 좀 매매를 좀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 이때쯤에 조금 매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3% 정도 수익 내고서 이제 정리했다가 다시 샀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한 4%? 왜냐면 어제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4% 정도인데, 그냥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얘가 조금 오히려 하락 겁줄 수도 있거든요. 워낙 기일이 많이 남았고 지금 또 코일 패션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코일 패션처럼 또 얘도 몇 배 오를 거라고 생각을 기대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올해로 따지면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얘는 지금 겨우 40%밖에 안 올랐어요, 올해. 그럼 코일 패션처럼 본다면 한 3배 상승해야 되는 거죠. 내년까지 걸쳐서. 그러면 지금부터 막 수십억 넣겠죠. 그게 확신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오히려 안 주려고
저는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21선도 깰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졌을 때 조금씩 사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한 뭐 27,000원대나 6,000원대나 뭐 오히려 더 내리면 더 좋죠. 그래서 그때 사서 좀 잊고 살아라. 오히려 이걸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안 돼. 매매가 안 돼요. 이건 변동성이 별로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종목 자체도 좀 무거운 편이라서 보시면 6,700억 원대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 여기서 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매각 이거는 이거는 일단은 끄고서 마무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기네도 주식을 자사주 회사가 사는 거니까. 사가지고 유동수 그렇죠. 뜯어가지고 유동수가 그거는 자사주 소각이고, 매입은 뭐예요? 자사주 매입은 우리가 주식수를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있잖아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니까 그만큼 회사에서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는.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매입을 했을걸요.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 공시 들어가면 나오는데, 자기 주식 취득 이런 게 있죠.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자가 자기 주식 누가 사는지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주주가치 재고라고 써있고 계약 목적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주가가 날았다고 생각, 평가보다는 낙닥을 하고 생각하니까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호재는 호재인데 뭐 당일짜리 하루짜리 호재 그 정도. 근데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죠. 그만큼 회사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자사주 매각이라는 게 있는데, 자사주 소각은 좋은 거예요. 유동주식 말씀하신 대로 유동주식세를 줄여가지고, 유동주식세가 사실 줄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반대로 테마주들 중에서는 유동주식수가 적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거고, 현금 유보율이 높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무상증자 한 게 마녀공장이 아마 작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마녀공장이 아닐까. 무상증자 5대1로 했었던 애들이 실리콘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실리콘투라고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공시에 들어가 보면 무상증자 써있고, 무상증자 결정 2022년 이때가 한참 무상증자 붐이 일었을 때, 아까 인적분할처럼 6월 30일 보면은 5개라고 써있죠. 5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5. 그러니까 한 줄 가지고 있으면 5개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간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5일이죠. 7월 15일까지 주가를 보면은 2022년 7월 15일이 되죠. 이 상한가 엄청나게 나왔을 때 7월 15일 이때까지 이 전날까지도 완전히 급등한 2,000원대가 거의 6,900원까지 한 3배 정도가 단기간에 상승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무상증자 작년에 붐 일었을 때 약간 급등 사례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사주 소각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동주식 반대로 얘네는 유동주식세가 원래 적은 애들인데 그걸 늘린 거잖아요. 무상증자라는 호재를 통해서. 반대로 너무 유동주식세가 많은 것도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그 논리로 본다면은.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왜냐면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줄여서 유동주식수 자체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막 몇십만 주가 돼 있는 것보다는 한 1,000만 주가 풀려 있다 그거보다는 한 500만 주 정도 되는 게 매매하기가 훨씬 낫거든요. 시장 유동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성신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소각이면 성인양인가? 올라가는 주식. 네? 소각? 소각이 없애는 거죠. 주식을 없애는 거니까 유동 주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한일 시멘트였던 어떤 시멘트 회사였거든요. 시멘트 회사인데 그때 애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주식 처분 결정이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 이게 매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이거를 이게 매각이에요. 이게 매각인데 소각은 뭐라고 공시하나요? 소각은 소각이라고 나와요. 네, 자기 소각이라고 나와서 이게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인데 이거를 잘못 애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장중에 떴었거든요. 그래서 재료 매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2022년 1월 6일 가볼게요. 헷갈릴 수 있겠다. 네, 헷갈릴 수 있죠. 저도 헷갈렸었습니다. 그날 1월 6일이 역사상 최고가예요. 현재 1월 6일 이날 다들 잘못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갭을 엄청나게 띄웠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거의 반토막 났죠. 이날 1월 6일날 갭을 그 전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전날 막판에 17%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사주 소각인 줄 알고, 근데 공시 내용 잘 해석해 보니까 매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14%로 쭉 빠졌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부 내용들은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각이나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이런 것들은 또 유튜브 치면은 워낙 자세하게 설명된 게 많아서 저는 이제 어쨌든 간단하게 흐름 정도 판단을 해서 뭐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은 추가적인 것들은 좀 공부하셔서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식사기 강의를 들으면은 다 나온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들었는데 네.